2025년 일본 교육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중단하고 디지털 문자 체계 중심의 새로운 언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언론은 한자 포기 선언이라 비난했고 보수 단체들은 거센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누구보다 조용히 응시하고 있던 한 사람은 바로 교육부 장관 아사히나 코지로의 딸인 아사히나 미오였습니다.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충격적인 행동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저는 도쿄의 이쿠라여고에 다니는 아사히나 미오입니다.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학교 축제 개회식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죠. 온 학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장을 펼쳐보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마치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수상자 아사히나 미오는 그 다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개의 한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정작 제가 무엇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말이 더듬어졌어요. 전교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교 1등이 상장도 제대로 못 읽는다니요. 그날 오후 조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조부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려다가 한자 입력을 잘못해서 예약이 안 됐어요. 다시 시도하려니 그 순간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병실에서 조부께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전국대회에서 1등 했어요. 조부께서 상장을 받아보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88세 조부께서는 젊은 시절 한자를 배우셨지만 요즘 쓰이는 복잡한 한자들은 읽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저조차도 상장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조부께서는 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교 1등인데 왜 제 상장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조부께서는 평생 공부하신 분인데 왜 병원 예약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까요? 문자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다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글자가 오히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교 1등도 인생의 선배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 체계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문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컴퓨터 공학 동아리에 더 열심히 나갔어요. 원래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선배가 보여준 자료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호, 이거 봐. 음성인식 알고리즘이야. 선배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건데 음소 단위로 학습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래. 음소 단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음소가 뭐예요? 소리의 최소 단위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야. 딥러닝으로 학습시킬 때 이 방식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해.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MIT 인공지능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요. 영상 제목이 더 월즈 모스트 사이언티픽 라이팅 시스템이었어요. 클릭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교수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죠.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현대 음성학의 관점에서 봐도 한글만큼 체계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한글 구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동아리에서 배운 음성인식과 한글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였습니다. 24개의 기본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무한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요. 다음 날 동아리에서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한글 구조 아세요?
한글? 아, 한국 문자 말하는 거야? 잘 모르는데. 제가 MIT 영상에서 본 내용을 설명해 드렸더니 선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그럼 한글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음성 인식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라는 거야? 네, 정확히 그래요. 음소 조합 방식이 완전히 같아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상장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한자. 대신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가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 문자가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인 건 아닐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연극부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전국 고등학교 연극 경연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본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미호야, 어떡하지? 연극부 부장 타나카가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프린터로 대본 출력하는데 한자 폰트가 깨져서 나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대사를 못 읽겠다고 해. 확인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어려운 한자들이 모두 깨진 문자로 나왔거든요. 새로운 프린터를 구하려니 시간도 예산도 없었습니다. 대회 당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프린터 빌려달라고 해볼까? 후배 사토미가 제안했지만 모든 학교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한 프린터라 한자 폰트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배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뭐라고 적힌 거야? 이 대사 어떻게 읽어? 무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대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장면이 시작됐어요. 주연 배우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런데 핵심 대사 부분에서 멈춰 섰어요. 깨진 한자 때문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대 뒤에서 배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한글을 독학하고 있던 저는 대본 내용을 한글 자모 조합으로 빠르게 재구성했어요. 복잡한 한자 대신 간단한 한글 발음 표기로 바꿔서 쪽지에 적어줬죠. 이렇게 읽으세요. 아니,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전부니까요. 배우가 제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무대로 나가서 자연스럽게 대사를 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배우들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글로 대사를 받아 적어 전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배우가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 덕분에 발음이 명확했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심사위원들도 올해 가장 자연스러운 발음과 전달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객석에 있던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호, 너희 연극 정말 좋았어. 특히 발음이 명확해서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어. 독일에서 온 교환 학생 한스가 말했어요. 그게 뭐야?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물었어요. 글쎄, 다른 학교 연극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너희 것은 확실히 들렸어.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우리 공연 영상이 올라왔어요. 댓글들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글 덕분에 내용이 더 명확했다. 발음이 정확해서 감동적이었다는 반응들이었어요. 연극부 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한글이 이 위기를 살렸네. 타나카가 말했어요. 그런데 한글이 뭐야? 저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표음 문자의 장점, 학습의 용이성까지요. 부원들은 신기해했지만 일부는 의문을 표했어요. 그런데 미호야, 우리 일본 고등학교인데 왜 한국 글자를 써야 해? 친구 야마다가 물었어요. 그건 저도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글이 우리의 위기를 구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 문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연극 공연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K-팝에 빠진 친구 유키가 도움이 됐어요. 미호, 너 한글 공부한다며? 나 방탄소년단 팬카페 글 읽느라고 조금 아는데. 유키를 따라 K-팝 팬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댓글창이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암호 같았지만
유키가 하나씩 설명해주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게 비읍비읍이고 이게 키읔키읔이야. 반복되는 글자들이 많지? 유키가 가르쳐줬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거라서 규칙만 알면 쉬워. 정말 신기했어요. 24개의 기본 자음 모음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니요. 한자처럼 수천 개를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한글 타자 연습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30분 만에 기본적인 자음 모음 위치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자 입력처럼 복잡한 변환 과정이 필요 없었거든요. 생각한 소리를 그대로 타이핑하면 됐어요. 다음 날 컴퓨터 동아리에서 실험을 제안했어요. 여러분, 한글 타자 입력 실험 해볼까요? 한글? 왜? 선배들이 의아해했어요. 연구 목적이에요. 음소 기반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측정해보고 싶어서요. 동아리 부원 10명이 참여했어요. 먼저 일본어 로마자 입력으로 간단한 문장을 타이핑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한글 입력 방법을 5분간 설명하고 같은 내용을 한글로 표기해서 입력하게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글 입력이 평균 30% 빨랐어요. 특히 받침이 있는 복잡한 소리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빠르네. 후배 키타가 감탄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야?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학습장애가 있는 1학년 후배 요시다였어요. 요시다는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 읽기를 어려워했거든요. 선배, 이거 진짜 신기해요. 요시다가 말했어요. 한자는 모양을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소리대로 읽으면 되니까 훨씬 쉬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학습의 장벽을 낮춰주는 열쇠였습니다. 요시다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항상 글 읽는 게 어려웠는데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헷갈리지 않아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글이 학습장애 학생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문해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다음 날 요시다에게 물어봤어요. 한글로 공부하면 다른 과목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특히 발음 연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도 한글로 적어두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의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처럼 문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말이에요. 2주가 지나자 친구들끼리 비밀 스터디 그룹이 생겼어요. 한글 연구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여자가 20명을 넘어섰어요. 서로 한글로 쪽지도 주고받고 SNS에서도 한글로 대화했죠. 야, 이거 되게 재밌네. 마치 암호 같아. 평소 공부에 관심 없던 타케시까지 참여했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글 메모와 쪽지가 학교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차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3주째 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호, 요즘 교실에서 이상한 글씨를 쓰는 학생들이 있다던데. 내가 알고 있는 거니? 네, 선생님. 한글이에요. 한글? 왜 한국 문자를 배우는 거지? 제가 한글의 과학적 특성과 학습 효과에 대해 설명했지만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미호야, 우리는 일본 학교야. 일본어와 일본 문자를 중심으로 공부해야지. 다른 나라 문자를 퍼뜨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다음 날 조회 시간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교내에서는 일본어와 영어를 제외한 외국 문자 사용을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친구들이 실망했어요. 왜 금지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복도와 교실 게시판에 붙어있던 모든 한글 메모와 포스터가 철거됐습니다. 심지어 개인 노트까지 검사한다고 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유키가 화를 냈어요. 배우는 것까지 금지할 권리가 있어? 한글 연구회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모두 분개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자 때문에 배움이 금지되는 게 맞나요? 미사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해치거나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히로시도 동조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봤어요.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외국 문자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금지당하자 오히려 더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몰래 만나서 한글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미호, 우리 계속해. 집에서라도 모여서 공부하자. 아키가 제안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지식 평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배움의 장벽을 낮춰주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한글 사용 자제 요청 이후에도 우리는 몰래 공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학교 측의 감시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월요일 조회 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최근 일부 학생들이 교내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와쿠라여고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앞으로 한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는 교육의 일관성과 정체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에는 학생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글 연구회 멤버들의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학교에 오시게 됐습니다. 교무실에서 면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현직 문부과학성 장관이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미호야,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딸이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니?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미호,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정말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미호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든 정책을 네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냐? 아버지, 저는 일본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야. 한글이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런 소동을 벌이는 거야? 아버지는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아세요? 제가 반박했어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문자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교육부 장관 딸 한글 확산 주도라고 기사가 나왔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조차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였습니다. 포기해. 당장 그 활동 중단하고 친구들에게도 그만두라고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소중한 발견을 그냥 묻어버려야 할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 병실에 갔어요. 조부께서는 여전히 회복 중이셨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 저 힘들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조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 그 순간 유키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미호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글 읽는 게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어. 학교에서 금지해도 나는 계속 배울 거야. 너도 포기하지 마.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압받을수록 한글은 오히려 자율학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지당한 지식을 추구하는 용기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고. 학교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금지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미호, 정말 할 거야? 유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이제 숨어서 할 때가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해. 시부야 공원에서 한글 체험 발표회를 열기로 했어요. SNS로 홍보했더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노인분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발표회 당일 아침 긴장돼서 잠을 못 잤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경찰이 와서 해산시키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시부야 공원에 도착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글 체험 부스 앞에 긴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젊은 회사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 회사에서 번역 일하는데 한글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 왔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도 오셨어요. 손자가 K-팝 좋아해서 한글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같이 배워보려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유키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평생 글 읽는 게 어려웠는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달라졌어요. 유키가 계속 말했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라서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무대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평등한 지식의 도구예요. 우리는 문자 때문에 소통이 막히는 사회를 바꾸고 싶어요. 조부모님과 손자가, 학습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소통은 권리다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그때 관중석 뒤편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성 한 분이 조용히 서 계시는 걸 봤어요.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무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말하는 모습을, 유키가 용기 내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수백 명이 함께 박수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벗으시더니 눈을 훔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알았어요. 아버지도 제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하셨다는 걸 말이에요. 발표회가 끝나고 외신 기자들이 다가왔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언어 해방 운동 같은데요. NHK 기자도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일본에서 한글 학습 확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더 나은 소통을 원할 뿐이에요. 문자가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아버지가 틀렸다. 내 말이 맞아.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실 줄 몰랐거든요. 오늘 내가 무대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알겠더라.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구나. 진정한 교육 말이야.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한글이 저 혼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망과 연결된 시민 운동이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부야 발표회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고 한글 학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건 우리 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미호야, 한국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자고 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금지하던 학교에서 이제 정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니요.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에서 온 교환학생 정태훈 오빠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한국어와 한글을 전공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미호. 당신이 시작한 일이 정말 대단해요. 태훈 오빠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필요해서 시작한 건데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학문적 관심이 아니라 실용적 필요에서 출발했으니까요. 태훈 오빠가 이끄는 한글 수업이 정식으로 개설됐어요. 선택 과목이었지만 신청자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의실을 2개나 써야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유키에게 일어났어요. 한글을 익힌 후 독서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거든요.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하면서 읽기가 훨씬 쉬워진 거였어요. 미호야, 고마워. 유키가 상장을 들고 제게 달려왔어요. 전국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어. 정말 기뻤어요. 글 읽기를 어려워하던 유키가 이제 독서상까지 받다니요. 조부께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태훈 오빠를 소개해드렸더니 금세 친해지셨거든요. 할아버지, 장기 두세요. 태훈 오빠가 한국식 장기판을 가져왔어요. 오, 이거 재밌네. 한국 장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부께서는 태훈 오빠와 장기를 두시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문자를 익히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호야, 한글 참 재밌구나. 바둑이라는 글자도 쉽게 읽을 수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저에게 일어났어요. 3학년 2학기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원래는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려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저 한국대학교 국어국문과에 편입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한국에? 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거라. 아버지도 내가 자랑스럽다.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 모두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500년 전 한 임금님의 철학이 2025년 일본 도쿄의 고등학생 삶을 바꿔놓다니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달이라는 것. 사람과 사람을, 세대와 세대를,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달이 말이에요. 현재 저는 서울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문자를 알려주고 싶어요.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